안녕하십니까. 박선비 유교 철학을 말하다의 박평서입니다. 오늘은 성현 노통의 신법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현 도통의 흐름을 태호 복희 씨로부터 공자님을 거쳐서 송조 6현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0여 년에 걸쳐서 성현 도통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성현 도통만 살펴봤는데 주자 이후로 우리 조선으로 도통이 저는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퇴계 율곡의 성악 십도와 성악 지교로서 이 성현 도통이 완성을 이루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성현 도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성현의 도통이 바로 우리 현재 대한민국으로 이게 계승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현 도통의 신법의 개성을 보면 일단 요임금의 윤직골중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드렸지만 요임금이 윤직골중이라니 이 네 글자를 순임금에게 이제 왕위를 이제 물려주면서 이 네 글자를 같이 물려줍니다. 그래서 윤직골중의 이치를 터득한 이제 순임금이 바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임금은 이제 다음 왕인 우임금에게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하여 윤직골중하라 이렇게 16글자로 풀어서 이제 신법을 이제 계승을 하게 되죠. 윤직골중이라는 의미는 하고 이 16글자 의미는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자께서는 이제 이 신법을 극기복례 위인으로 이렇게 계승했다라고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자의 인사상이 바로 윤직골중이 좀 더 구체화된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맹자께서는 바로 을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자에 의해서 이제 성리학이 집대성되면서 바로 주자 가래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주자는 바로 그걸 이해로서 이제 도통을 이으려고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나라 때 왕양명은 바로 치양지 지로서 도통을 이제 계승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나라 퇴계 선생에 와서는 바로 경사상, 율곡 선생에 있어서는 성사상으로 계승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00년 동안 요임금, 순임금으로부터 보면 거의 4000년에 걸친 이 유교 철학의 성현 도통이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계승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바로 이제 17, 18세기에 실학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실학 이후에 지금까지 유교 철학이 새로운 학문으로서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의 시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제가 앞선 시간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믿을신 오행으로 보면 중앙토의 자리 신의 사상을 통해서 이 도통이 아마 전승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 철학의 이 도통에 대한 근원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내려준 윤직골중과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내려준 이 윤직골중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를 유교 철학에서는 공자님께서는 대동사회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임금부터 문왕 주공에 이르기까지는 소강사회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임금의 자리를 선양했느냐 아니면 혈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승되느냐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인심 도심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도표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데 이 선한 본성이 감정으로 이렇게 드러날 때 두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과 도심으로 나눴는데 사람의 마음은 한 마음인데 어떻게 두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느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것을 편의상 인심과 도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심은 이제 선과 악이 같이 겸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봤고, 도심은 순수한 선만이 존재하는 순도가 100%인 그 선만을 이렇게 도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심은 인간의 본능의 부분이 작용하고, 도심은 바로 도의의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인심에는 천리와 인욕이 겸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은 바로 순수한 천리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인심과 도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학자들 사이에서 또 다양한 이제 학설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요임금은 순임금에게 바로 윤직골 중 하나를 얘기하고 순임금은 우임금에게 이 16글자로 나눠서 유정유일하니까 윤직골 중 하나라고 또 설명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날에도 이 윤직골중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걸 실천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분이 바로 우리 5000년의 유교 철학의 도통을 계승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심이라는 것은 이런 인욕, 본능, 선과 악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위태롭다고 본 거고요. 이 도심은 순수한 순수한 천리만이 가지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참 미미해서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오로지 진실로 윤자거든요.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게 이제 윤직골중의 이제 해석인데요. 과연 진실로 그 중을 잡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도통을 이 시대에 이제 유교 철학의 도통을 성현의 도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항상 인의지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시중이고 윤직골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양명학을 창시한 그 왕양명이가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점습록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 시중에 대해서, 윤직골중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중에 대해서 묻는데, 밥 먹을 때 밥을 먹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잠잘 때 잠자는 것이 바로 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양명이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만 생각하고 이 남자가 예쁜 여자를 탐하는 생각만 하는 것도 바로 중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좀 나무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성현들이 말한 이 중은
바로 이 천리,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밥 먹을 때도 바로 이 천리, 이 선한 본성을 놓치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바로 그 시중이고, 공부할 때도 아무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하는 마음, 그 자세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바로 이 천리를 보존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 또 그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천리를 드러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 자체를 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과 함께 다시 좀 더 살펴보면요. 율곡 선생께서도 당연히 이 인심도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죠. 이 성현 도통장을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 이렇게 인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설명까지 합니다. 율곡 선생께서는 47세 되던 1582년에 인심도심설이라는 이제 글과 그림을 그려서 선조대왕에게 올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정이 발동할 때 도의를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며 나라에게 충성하고자 하며 어린애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측은하게 여기며 의로운 것이 아님을 볼 때 부끄럽게 여기며 종묘를 지날 때 공경하는 것 등은 바로 이렇게 천리가 드러나는 도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이 발동할 때 몸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배고플 때 밥 먹고 싶은 생각, 추울 때 이렇게 좀 뭔가 따뜻하게 하려는 생각, 힘들 때는 좀 쉬고 싶은 생각, 정기가 성하면 이성을 생각하는 것 등은 바로 이제 몸에 대한 어떤 정이 발동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인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은 순수한 천리인 까닭에 착한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는데, 인심은 천리도 있고 인욕도 있는 까닭에 이제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인이해지 신이라는 본성이 이렇게 인심과 도심으로 나오는데, 이 도심은 천리지 직출자, 천리가 바로 곧바로 나오는 거고, 인이해지로 곧바로 나오는데, 이게 인심으로 옆으로 이렇게 삐져 나왔죠. 이렇게 되면 바로 인이해지가 해롭게 해치게 돼서 이제 인욕에 매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님께서는 천명도를 그리시는데요. 이제 추만 정지훈 선생의 천명도를 약간 수정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천명도에는 이제 사단은 이에서 발현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현한다라고 이제 정지훈 선생은 얘기를 하는데, 이왕께서는 이거를 조금 더 수정해서 사단은 이가 바로 발현하고 이에서 발현한다고 말한 거하고 바로 이가 발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주체 자체가 명확해지죠. 그래서 이왕 선생께서는 바로 사단은 이에서 발하고 칠정은 기에서 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 때문에 고봉기대성 선생의 이제 비판을 좀 받죠. 그로 인해서 바로 이제 8년 동안 사단 이제 칠정에 대한 논변이 시작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퇴계와 율곡의 사단 칠정론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인심도심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이제 고봉기대성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가 발하고 이가 발하고 기가 이제 사단은 이가 발한 거고 칠정은 기가 발한다라고 했던 말을 이제 이발이 기수지 기발이 이승지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발이 기수지라는 게 뭐냐면 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바로 기가 그 리를 잘 따르면 사단이 되고 칠정은 바로 기가 발한 것인데 이가 그 기를 마치 사람이 말을 타듯이 바로 이가 기를 이렇게 타고 있으면 이제 칠정이 드러난다. 인간의 감정은 바로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기 호발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율곡 선생께서는 이미 드러났다면 기인 것이지 이가 이 발생에 동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기발이승 일도설을 얘기합니다. 기가 바라는 건 전부 다 기다. 다만 그 이가 그걸 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 일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기 이원론과 이제 이기 이론론은 또 줄이론과 주기론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이통기국 이치라는 것은 모든 천리가 다 통해 있으나 기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치는 통해져 있기 때문에 본성으로서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기론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다시 제 나름대로 그려봤는데요. 크게 이 심이라는 마음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 본연지성과 바로 이제 칠정의 부분으로 성과 칠정으로 크게 나누는데 저는 이 사단과 이 기질지성의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게 교집합의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본연지성의 어떤 그 원에 가까우면 사단이고 칠정의 원에 가까우면 기질지성의 부분이어서 이게 이와 기가 이 접점 부분 때문에 이제 학설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의 몸하고 연결이 돼서 이 감정이 시청언동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심신, 이기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께서는 봐서 이와 기는 이제 2가지의 원으로 보면 2개의 원이죠. 근데 율곡 선생께서는 이와 기는 이제 본성 하나에 이제 근원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인간의 감정, 내 마음 한 생각이 어떻게 해서 드러났는가, 희노애락이 어디에서부터 근원하는가 이걸 사실은 밝혀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왕 한 사람, 임금 한 사람의 생각이 나라의 흥망성쇠하고도 직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책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그 정책을 세운 구상한 한 사람의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그 한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직골중을 찾아가는 윤직골중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순수한 본성에서 나온 사단지심에서 나온 생각이라면 그건 당연히 선하게 드러날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기질의 부분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고 인욕의 부분이 조금이라도 섞여서 나온다면 그 생각과 그 정책과 그 모든 일들이 그만큼 도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한 생각을 어디서 나오고 어떤 작동 원리로 그 생각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과거 지난 500년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이 유학자들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님도 성악 10도의 제6번째 그림이 바로 심통성정도인데요.
이 세 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심통 이 성정도는 이제 이 장행거 선생이 있죠. 이 성조 6현 중에 장행거 선생이 이 상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에다가 퇴계 선생님께서 중도와 하도를 이렇게 덧붙여서 제6도 심통 성정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봤는데요. 이 심이 마음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 본성과 감정을 이렇게 통괄하고 있다, 통섭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이 통자를 이 통섭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이 성과 정을 주재한다, 컨트롤하는 존재로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정이 교집합인 사단과 기질지성의 부분이 이제 이에서 이 사단지심으로 드러나느냐 칠정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순수한 천리인 선으로만 이제 드러나는 생각이 있고 그게 인욕이 섞여 있는 선악이 존재하는 그런 이제 감정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정으로 이 바로 이 기의 문제도 연결이 되고 이것이 칠정과 사단으로 구분이 되는 다고 보는 게 이제 퇴계 선생님의 입장이죠. 그래서 인심은 바로 칠정이고 도심 사단만이 도심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감정을 나누어서 보신 분이 이제 퇴계 선생님이시고 일국 선생님은 사단과 칠정은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칠정 속에서 순수한 천리만은 사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욕이 섞여 있는 칠정은 그야말로 이제 인심과 도심이 섞여 있는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순수하게 도심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순수한 도심으로 나온 것은 칠정 중에서 사단이고 인심과 도심이 섞여서 나오는 것은 그냥 칠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일국 선생님은 이제 이론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인심 도심도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성악 10도 제일 8도에는 퇴계 선생님께서 심학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심학도란 마음을 공부하는 그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마음에 관한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개념들을 이제 시경, 대학, 논어, 중용, 맹자 등에서 차용하여 정리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이렇게 양심과 본심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40이 이제 부동심에서부터 70세가 되면 종심소욕 분류구까지 공부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고 성현들의 심에 가는 것과 마음을 주재하는 경. 심은 일신 몸의 주임을 주재하고 이 경은 바로 마음을 주재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학도는 중국 원나라의 정복심이라는 학자가 그린 심학에다가 이황 선생님이 선조에게 올린 성학 10도에 8번째 이렇게 그려서 성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이제 유교철학의 이제 도덕의 가치를 드릴 때 제가 인성의 작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동 원리가 있는데 바로 천명지성, 솔성지도, 수도지의교 할 때 중용의 내용과 명명덕, 친민지어지선 할 때 그 구림이죠. 천명이 본성으로 나왔는데 이 본성이 마음의 도를 따라서 밖으로 드러날 때 인이애지라는 감정이 이제 사단으로 이렇게 조절 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잘 드러났을 때 바로 A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A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가
바로 이 사단에서부터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을 나의 지금의 한 생각,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면 내가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도 많고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한번 이제 되짚어 본다면 우리 성현의 도통이 오늘날에도 아주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제 좀 큰 틀에서만 소개해서 뭐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오늘은 유교 철학의 도통 신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중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현실 생활과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